노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자식들이 부모의 등골을 빼먹고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십 년간 아이들을 키우며 헌신했지만 돌아온 것은 감사가 아니라 끊임없는 요구뿐이라는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당신은 차선책으로, 아니 어쩔 수 없다는 마음으로 평생 모은 돈을 아이들에게 몇 번이고 내어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조차 온전하게 하지 않습니다. 거절하는 게 두려우신가요? 아이들이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까봐 겁이 나나요? 돈 이야기를 꺼냈다가 감정만 상할까봐 무서우신가요? 하지만 이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희생당하고 기대라는 이름으로 착취당하며 결국 빈 껍데기만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75살의 김영자 씨입니다. 그녀는 평생을 바쳐 홀로 3남매를 키워냈습니다. 은퇴하면 이제 좀 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녀의 인생에는 퇴장할 권리조차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화를 내지도 감정에 호소하지도 그렇다고 자식들과 인연을 끊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교육을 선택했습니다. 그녀가 세운 3단계 원칙을 통해 자식들이 최고루족의 삶에서 벗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싸움이나 모진 말 대신 어느 가정에서나 배울 수 있는 현명한 방법으로 말이죠. 오늘 우리는 감동적인 미담이나 남의 집 가십거리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많은 가정이 감히 마주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공경, 자식들의 댕거루 생활을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줘야 할까요? 주지 말아야 할까요? 안 주면 부모 자식 간의 정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시간 우리는 도덕책 같은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해결책만 파고듭니다. 웰레이징 라이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그럼 영자 씨가 어떻게 해냈는지 함께 보시죠. 제 나이 올해 75입니다. 기념할 만한 나이라고들 하죠. 늙어서 큰 병치레 없고 자식의 손주들까지 곁에 있으니 남들은 저보고 다복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엌 문가에 놓인 낡은 등나무 의자에 앉아 식탁 위에 차려진 윤기 흐르는 잡채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을 바라보면서도 저는 기쁨이라고는 조금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할게. 딸 서연이가 갈비찜 접시를 식탁에 내려놓으며 제게 웃어 보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저를 닮아 싹싹하고 활기찬 웃음이었죠. 하지만 지금 서연이의 눈길은 접시를 놓으면서도 쉴 새 없이 거실 장식장 위에 열쇠 보관함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냥 앉아 계세요. 오늘은 엄마가 주인공이시잖아요. 막내 준호가 제게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말투는 다정했고 행동도 깍듯했습니다. 제 낡은 카디건을 받아 의자 등받이에 걸어주는 손길도 섬세했죠. 하지만 저는 그 목소리 밑바닥에 깔린 불안한 아부의 기운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석이는 늦었습니다. 며느리 지혜와 함께 들어왔을 때는 약속 시간보다 20분이 훌쩍 지나 있었죠. 손에는 작은 케이크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고 숨을 좀 몰아쉬더군요. 어머니, 죄송해요. 강변북로가 너무 막혀서요. 저는 덤덤히 웃었습니다. 괜찮다. 왔으니 됐다. 식탁 한가운데 놓인 뚝배기 불고기는 오후 내내 뭉근하게 끓인 것입니다. 다들 좋아하는 맛이라는 걸 알지만 오늘은 먹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국물 한 숟가락을 떴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음식이 하나둘 상에 올라왔습니다. 새우튀김, 닭볶음탕, 겉절이,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지만 들리는 목소리들은 어쩐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요즘 이 집 보러 오는 사람 없어요? 제 친구 말로는 성북동 이쪽 집값이 꽤 올랐다던데요. 민석이가 밥을 먹다 말고 툭 던지듯 물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힐끔 쳐다보며 별일 아니라는 듯 대꾸했습니다. 집 내놓은 적 없는데 누가 보러 오니? 아니, 제 말은 나중을 위해서 미리 계획을 좀 세워야 하지 않나 해서요. 아들은 가볍게 말했지만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그저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달그락거렸습니다. 서연이는 고개만 숙인 채 반찬을 집었고 손자 지호는 젓가락 끝을 만지작거리며 딴청을 피웠습니다. 준호가 고기 한 점을 제 밥그릇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엄마, 이거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한 입 먹었습니다. 맛은 예전 그대로인데 마음 한구석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민석이가 드디어 헛기침을 하더군요. 어머니,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대학 졸업 이후 아들이 드릴 말씀이라고 운을 떼면 결론은 항상 돈이었습니다. 저랑 지혜가 요즘 대출 때문에 좀 힘들어서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너무 올라서 감당이 안 되네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숟가락으로 국그릇만 휘젓고 있는 며느리 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희가 낭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지혜 직장도 옮기게 됐고 애들 학원비도 만만치 않아서요. 어머니도 힘드신 거 알지만 혹시 여유 되시면 2천만 원만 융통해 주실 수 있을까요? 딱 이번 한 번만요. 2천만 원. 그리고 이번 한 번만. 그는 늘 이번 한 번만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저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안 된다고도 하지 않았고요. 그저 식탁 옆에 있는 냅킨을 뽑아 입을 닦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손자 지호가 불쑥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빠, 뭘 그렇게 어렵게 말해요? 할머니 돈은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 거잖아요. 지금 받나, 나중에 받나 뭐가 달라요? 순간 식탁 위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을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이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고 준호는 밥그릇에 코를 박았습니다. 민석이의 얼굴색이 확 변했고 지혜가 낮은 목소리로 아이를 꾸짖었습니다. 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지호를 쳐다봤습니다. 아이도 놀란 눈치였습니다. 자기가 그런 말을 뱉을 줄 몰랐던 거겠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수저를 내려놓고 식어가는 국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그릇을 챙겼습니다. 싱크대 물을 틀어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등 뒤에서 그들이 웅성거리며 남은 음식을 치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제가 화를 내거나 아니면 또다시 마음 약해져서 돈을 줄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는 그저 그릇만 씻었습니다. 과거의 모든 양보와 타협을 씻어내듯이 말이죠. 민석이가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정 힘드시면 제가 어떻게든 분할로라도 알아볼게요. 정말 안 되시면 괜찮아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생각 좀 해보마.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생각 따위는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을요. 저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밤 9시 집안이 드디어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부엌 식탁에 홀로 앉아 10년 넘게 쓴 모나미 볼펜을 손에 쥐었습니다. 옆에는 낡은 대학 노트 한 권이 펼쳐져 있었죠. 표지에 가계부라는 글자는 달아서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지난 30년간 제가 기록해온 크고 작은 지출 내역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만년필 글씨에서 수성펜으로 다시 볼펜으로 바뀌어가는 글씨들. 페이지마다 아이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석, 결혼 자금 지원 4천만 원. 민석 2004년 인테리어 비용 지원 1천만 원. 민석 2006년 아파트 계약금 대납 2천만 원. 민석 2011년. 숫자들을 뚫어지게 바라보는데 마음속에서 차가운 한기 같은 것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세월, 저는 늘 괜찮다, 너희들 써라 라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한 줄 한 줄 내려가며 확인해 보니 그건 괜찮았던 게 아니라 제가 감히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외면했던 것이었습니다. 서연, 손주 육아 비용
유치원비 매 학기 80만 원, 서연 미술학원비 보조 매년 200만 원, 서연 전세 보증금 지원 3천만 원, 서연 이혼, 소송, 변호사 비용 500만 원. 그해 서연이가 울면서 친정으로 돌아왔던 날이 기억납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서 당장 금은방으로 달려가 남편이 남긴 금반지를 팔아 변호사 비용을 마련했었죠. 막내 준호의 페이지는 가장 어지러웠습니다. 온통 가불, 지원, 재지원 투성이었습니다. 준호, 쇼핑몰 창업 자금 1천만 원, 미상환, 준호, 부자, 관계, 회복 여행비 50만 원, 준호 심리 상담 비용 700만 원, 준호 촬영 장비 구입비 700만 원 반드시 갚겠다고 함.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심리 상담 비용은 제가 먼저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면 아이가 책임감을 배울까 싶어서, 아이가 제풀에 지쳐 망가질까봐, 또다시 길을 잃을까봐 두려워서였죠. 이 숫자들을 모두 더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총액을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1억 2천만 원. 명절 때 준 용돈, 생일 선물, 손주들 입학 축하금 같은 건 포함하지도 않은 금액입니다. 그런 건 기록조차 하지 않았으니까요. 잠시 멍하니 앉아 있다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랐습니다. 목 넘김은 따뜻했지만 마음까지 데워주지는 못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천둥도 치지 않는 가느다란 비였지만 서울의 밤을 짓누르는 듯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제 집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위치가 좋다고들 합니다. 성북동 주택가, 지하철역에서도 멀지 않죠. 나중에 우리 셋이 이거 나눠 가지면 딱이네 라는 농담. 벌써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제가 그 말뜻을 모를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저 모른 척했을 뿐이죠. 아이들이 가정을 꾸리기 시작한 이후로 저는 언젠가 그들이 뒤를 돌아보며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라고 말해줄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말은 늘 엄마, 이번만 좀 도와주세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였습니다. 이제 제 나이 75입니다. 남은 시간을 남의 구멍을 메우는데 쓰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계부를 서랍 깊숙이 넣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른 장부를 펼쳐볼 생각입니다. 돈 말고 제가 받아야 할 마음의 빚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짊어져야 할 짐은 무엇인지 말입니다. 저는 돕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지금부터는 사랑하는 방식을 바꾸려 합니다. 더 이상 제 살을 갉아먹게 두지 않는 방식으로 말이죠. 그날 저녁 식사 후 저는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하나 남겼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오후에 다들 집으로 와라. 중요한 할 얘기가 있다. 즉시 답장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서야 하나둘 읽음 표시가 사라지고 답이 올라왔습니다. 준호가 제일 빨랐습니다. 네, 서연이는 뭐 준비해 갈까요? 라고 물었고 저는 그냥 몸만 와라 라고 답했습니다. 민석이는 밤새 답이 없다가 다음날 아침에야 최대한 맞춰볼게요 라고 남겼습니다. 저는 A사 용지 몇 장을 꺼내 손글씨로 아이들 각각에게 지난 20년간 들어간 특별 지출 내역을 전부 옮겨 적었습니다. 파란색 펜으로 또박또박 이름까지 적어서요. 망신을 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억하게 하려는 거였죠. 아이들이 자기 삶 사느라 너무 바빠서 엄마가 했던 이 사소하지만 거대한 일들을 잊어버렸을까 봐요. 일요일 아침 옥수수 스프를 한 솥 끓였습니다. 늙으니 매사에 온기를 남기는 법을 배우게 되더군요. 부엌에는 고소한 냄새가 퍼졌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아이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거실에는 낡은 등나무 의자인 제 자리와 소파, 낮은 탁자뿐이었습니다. 다과도 과일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분위기는 자연스레 무거워졌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민석이가 먼저 앉으며 짜증 섞인 말투로 물었습니다. 그냥 듣기만 해라.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종이 3장을 아이들
앞으로 밀었습니다. 각자 자기 이름이 적힌 종이를 집어든 아이들의 미간이 꿈틀거렸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서연이가 거들었습니다. 이걸 다 기록해 두셨어요? 민석이는 가장 조용했습니다. 그저 종이를 뚫어져라 쳐다볼 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를 부른 건 돈 계산을 하자는 게 아니다. 이 숫자들 하나하나 뒤에 내 인생에 어떤 순간들이 있었는지 알려주려는 거다. 저는 소파 옆에 둔 작은 녹음기를 켰습니다. 어젯밤에 미리 녹음해 둔 것입니다. 놀라지 마라. 내가 할 말을 녹음해 둔 것뿐이다. 말로 하면 너희가 듣고 또 잊어버릴까봐. 녹음기 속 제 목소리는 쉰 소리가 섞여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2004년 민석이 내가 결혼할 때 내 아빠가 유품으로 남긴 금시계를 팔아서 예단비를 보탰다. 나는 사실 팔고 싶지 않았다. 우리가 약혼할 때 내 아빠가 선물해 준 거였으니까. 하지만 네가 체면치레는 해야 한다고 해서 팔았다. 서연아, 너 이혼하던 해 나 백내장 수술 막 끝내고도 야간 간병 나갔던 거 기억하니? 내 변호사 비용 대려고 그랬다. 널 탓하는 게 아니다. 비 오는 날 지호를 안고 현관에 서 있던 내 모습이 너무 처량해서 그냥 네가 다시는 울지 않았으면 했다. 준호야, 너 쇼핑몰 한다고 했을 때 엄마가 이번엔 진짜 다르다고 했지. 나 그때 실버 여행단 따라서 유럽 가는 거 예약해 뒀었다. 비행기 표까지 끊어놨었어. 근데 그거 취소하고 위약금 물고 남은 돈 내 물건값으로 줬다. 내가 꼭 벌어서 갚는다고 해서 믿었다. 녹음이 끝나자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울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기억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이렇게까지 다 기억하고 계실 줄은. 민석이는 바닥만 보고 있었고 준호는 투덜거렸습니다. 엄마, 왜 녹음까지 하고 그러세요? 꼭 무슨 신문하는 것 같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확실히 말해두지 않으면 너희는 나중에 또 엄마는 예전에 아무 말 안 했잖아라고 할 거다. 내가 오늘 말하는 이유는 더 이상 뭐든지 다 삼키고 뭐든지 다 괜찮다고 하는 엄마 노릇 안 하겠다는 뜻이다.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돈 갚으라는 소리 아니다. 기억하라는 거다. 너희 지금 가난하지 않다. 그저 손 벌리는 게 습관이 된 것뿐이지. 나 늙었다. 이제 내 노후 자금으로 너희 구멍 메워줄 생각 없다. 너희 다 사지 멀쩡하다. 이제 스스로 일어서라. 엄마. 서연이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제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이건 너희 탓만이 아니다. 내가 너희 넘어질까봐 너무 과잉 보호했다. 30, 40이 넘도록 학원비 대주고 대출금 막아주고 카드값 내주는 게 말이 되니? 저는 종이 3장을 다시 거두어 접었습니다. 오늘로 과거 이야기는 끝이다. 앞으로 나는 너희에게 돈 빌려주지 않을 거다. 빚 갚아주지도 않을 거고 너희 문제 해결해 주려고 앞장서지도 않을 거다. 정말 필요하다면 방법은 알려주마. 지원센터를 연결해 주든 사람을 소개해 주든. 하지만 전제 조건은 너희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거다.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부엌에서 옥수수 스프가 끓으며 내는 보글보글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보며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내가 더 이상 너희를 돕지 않는 건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이다. 진짜 사랑은 너희를 업고 가는 게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기어갈 수 있게 손을 놓는 거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이 대꾸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장은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족회의였다는 것도 압니다. 젊은 시절의 저는 결코 상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 제 목소리는 늘 다급했고 발걸음은 빨랐으며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사나워서가 아니라 지쳐서였습니다. 민석이가 태어나던 해 저는 26이었고
남편은 공사장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저는 간호조무사 학원을 다니며 링거 교체하는 법과 환자를 침대로 옮기는 법을 막 배우던 참이었습니다. 장례식 날, 저는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 맨 뒤에 서서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습니다. 이를 악문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겁이 나서요. 남편이 떠난 뒤 홀로 아이 셋을 키웠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낮에는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밤에는 동네 방범대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어떤 날은 시장에서 과일 깎는 부업을 하기도 했죠. 시간당 몇천 원이라도 벌어서 분유 한 통 더 사려고요. 그때 제게는 자전거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그 자전거로 아이 둘을 베이비시터 집에 데려다 주고 민석이를 초등학교에 보낸 뒤 병원 오전 근무 시간에 맞춰 미친 듯이 페달을 밟았습니다. 아침밥은커녕 물 한 모금 마실 시간도 없었죠. 가장 힘들었던 해 3월 내내 비가 내렸습니다. 젖은 신발을 신고 우산을 쓴 채 열이 펄펄 끓는 서연이를 업고 자전거를 끌며 언덕길을 올랐습니다. 서연이는 제 등에 딱 달라붙어 웅얼거렸습니다. 엄마, 추워. 뒤를 돌아보니 아이 입술이 자두처럼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못 버티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 아이를 안고 들어갈 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입가에는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어머님도 접수하실래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괜찮아요. 습관됐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상냥했던 게 아닙니다. 관성으로 살았던 겁니다. 엄마라면 참아야지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고 30년을 참았습니다. 제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요. 아이들이 자라면 좀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더군요. 고액 과외비, 대학 등록금, 민석이 결혼, 서연이 출산, 준호의 잦은 이직. 저는 불평도 조건도 없는 24시간 열려있는 현금 인출기였습니다. 거절을 생각 안 해본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고개 숙이고 손 내미는 아이들의 표정을 볼 때마다 안 돼라는 말이 차마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손자 지호가 할머니 돈은 어차피 우리 것이라고 말했을 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자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한 번도 제게 묻지 않았습니다. 엄마 혼자 지내기 괜찮아요? 엄마는 하고 싶은 거 없어요? 어디 가고 싶은 데는요? 아픈 건 안 무서워요? 외롭지는 않으세요? 그들은 오직 이렇게만 물었습니다. 엄마,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예전 영수증들을 정리하다가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55살 때 교토 여행 패키지를 예약했던 영수증이었습니다. 여행 경비 200만 원, 나중에 민석이 전세 대출금이 모자란다고 해서 환불했던 그 여행입니다. 여권조차 찾으러 가지 못했죠. 이 종이들을 정리하는데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문득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세월 저는 희생한 게 아니라 서서히 소멸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에서 엄마로, 다시 엄마에서 지원 시스템으로.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은 산맥처럼 깊고 눈꼬리는 처졌지만 정신만은 또렷했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내가 내 두 발로 서지 않으면 영원히 밟히며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이건 아이들에게 양심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정신을 차리냐 마냐의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침묵하는 상냥한 여자가 되지 않으려 합니다. 제가 독해진 게 아닙니다. 저 자신의 온전함을 지키는 법을 배운 겁니다. 아이들과 싸우려는 게 아닙니다. 엄마가 무한 희생과 동의어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려는 겁니다. 돈을 안 주는 게 매정한 게 아닙니다. 진짜 매정한 건 아이가 영원히 어른이 되지 못할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인생을 대신 수습해 주는 것입니다. 그 주에 저는 큰일을 저질렀습니다.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을 한 보따리 빌려왔습니다. 중년의 재테크, 심리적 이유식, 거절의 기술 같은 책들이었죠.
그리고 은행 지점장 출신으로 은퇴 후 가정 재무 설계를 돕는 옛 친구에게 연락해 약속을 잡았습니다. 집 서재도 싹 정리했습니다. 영수증 뭉치와 낡은 가전제품이 쌓여있던 구석을 치우고 접이식 테이블 3개와 의자를 놓았습니다. 문에는 자립학습실이라는 팻말을 걸었습니다. 마치 공부방 같아 보이지만 사실 저는 아이들에게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을 가르치려는 겁니다. 공간도 지혜도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일요일 저녁 3남매를 다시 불렀습니다. 다음 달부터 더 이상 돈은 빌려주지 않는다. 너희 대출금이나 빚도 대신 갚아주지 않을 거다. 말이 떨어지자마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준호가 먼저 폭발했습니다. 엄마, 그럼 나보고 서울역 가서 노숙하라는 거예요. 누가 노숙하래? 제가 쏘아붙였습니다. 여기 살고 싶으면 살아라. 대신 생활 분담금을 내. 매달 30만 원. 서연이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예전엔 이런 적 없었잖아. 예전엔 내가 몰라서 그랬고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다. 너희 힘으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법을 배우란 말이다. 민석이가 의외로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저는 명함 3장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분은 재무 설계하시던 임 선생님이고 이분은 중년 재취업 상담하는 최 선생님, 그리고 이분은 내 옛날 수간호사 동료인데 지금 실버 프로그램 운영하신다. 돈은 안 준다. 대신 길은 터주마. 너희가 원한다면 매주 1시간씩 내가 시간 내서 같이 가계부 쓰는 법, 대출 갈아타는 법, 예산 짜는 법 봐줄 수 있다. 준호가 눈을 흘겼습니다. 무슨 학교 수업 듣는 것 같네. 이 나이에 엄마한테 수업을 들으라고요? 책상 있고 밥 주는 걸 다행으로 알아라. 제 말투는 무겁지 않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이건 뭐 고시원 사는 거랑 다를 게 없네. 준호가 투덜거렸습니다. 미안하지만 여긴 고시원이 아니야. 너희가 미뤄둔 책임감을 배우는 재활훈련소지. 제가 준호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한참을 침묵하다 천천히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정말 버티기 힘들면요. 그때는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는 손을 내밀어 주마. 하지만 그건 너희가 죽을 힘을 다해 버텨본 다음이다. 처음부터 주저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에겐 손 안 내민다. 이건 너희를 쫓아내는 게 아니야. 언젠가 진짜 어른이 되어 돌아오게 하려는 거야. 민석이는 말없이 명함들을 바라보다가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실버 프로그램 행정직은 무슨 일 하는 건데요? 처음으로 아들의 눈빛이 진지해 보였습니다. 이거 꽤 오래 준비하셨나 봐요. 준호가 뚱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나 75년 살면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살아보려고 한다. 너희도 연습 좀 해라. 그날 아이들이 돌아간 뒤 저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았습니다. 창밖 이웃집 TV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사가 참 통속적이더군요. 보내는 게 사랑이고 떠나는 게 축복이라나. 저는 누구를 축복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진작했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모성애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의 도피를 감싸주는 일을 멈추는 것. 어른이 되는 연습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40살이든 50살이든 이미 부모가 된 나이든 상관없습니다. 거실 화이트보드에 큰 글씨로 6글자를 적었습니다. 실연의 달 시작. 일부러 알록달록한 마카로 쓰고 스마일 마크도 그려 넣었습니다. 신문에서 오려낸 문구도 붙였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준호가 지나가다 비웃더군요. 엄마, 너무 진지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대꾸도 안 하고 규칙을 써 내려갔습니다. 거주자는 매월 생활 분담금 30만 원 납부, 매주 1회 요리 당번, 1회 청소 당번, 공용공간 청결 미달시, 전체 거실 청소 벌칙, 재무계획, 매월 1회 점검, 본인이 지출 내역 보고, 불만사항은 안건 제출 후 3인 만장일치 시 수정 가능. 화이트보드 앞에 선 3사람은 마치 신체검사를 기다리는
대학생들처럼 난감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고등학생도 아니고. 준호가 인상을 썼습니다. 고등학생도 숙제는 한다. 너 40 넘어서 이제라도 좀 배워라. 서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전 지호도 봐야 해서. 그래서 널 금요일 당번으로 뺐다. 제일 한가하잖아. 부엌일도 제일 적고. 제가 서연이 어깨를 툭 쳤습니다. 너 혼자 사는 거 아니다. 집은 다 같이 쓰는 거야. 민석이는 말없이 30만 원이라는 금액을 보며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눈치였습니다. 어디서 그 돈을 뺄지 궁리하는 거겠죠. 제가 일부러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대답 안 해도 된다. 나가 살아도 돼. 나가긴 어디로 나가요. 저쪽 집은 전세 주고 소형 아파트 월세도 만만치 않은데 엄마가 환영한다고 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래. 환영이지. 근데 환영이 공짜 숙식을 뜻하는 건 아냐. 너도 내 자식 키우느라 바쁘지. 나도 나 좀 먹여 살려야겠다. 민석이는 더 반박하지 않고 휴대폰 캘린더에 일정을 입력했습니다. 실연의 달 첫 주부터 사달이 났습니다. 수요일 요리 당번인 준호가 라면에 찬밥, 계란을 섞어 볶아놓고는 준호표 퓨전 요리라며 희죽거렸습니다. 식사 후 저는 준호를 부엌으로 끌고 가 바닥을 닦게 시켰습니다. 엄마, 제가 무슨 알바생이에요. 너 이 집 구성원이야. 하기 싫으면 나가. 강북 아파트 평당 얼마인지 알지? 네가 구할 수 있는 월세방 화장실이 여기보다 작을걸. 준호는 이를 악물고 결국 쪼그려 앉아 바닥을 닦았습니다. 서연이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요리하면서 전화 통화를 하다가 냄비를 2번이나 태워 먹고는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왜 나까지 시켜? 라며 짜증을 냈습니다. 저는 혼내지 않고 물었습니다. 네 아들 지호가 네가 해준 탄밥 먹으면서 고맙다고 하니? 서연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지호도 너의 실연의 달 훈련 대상이야. 서연이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씁쓸하면서도 뭔가 깨달은 표정이었죠. 의외로 민석이가 조용했습니다. 제 시간에 와서 유튜브를 보며 채소를 다듬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그날 저녁 민석이가 만든 닭볶음탕은 좀 짰지만 다들 말없이 그릇을 비웠습니다. 아들이 진지해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달 내내 저는 아이들에게 10원 한 장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물을 주고 공간을 주고 존엄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가스요금, 전기요금, 내는 법을 배우고 세제를 채워 넣기 시작했습니다. 마트 포인트, 카드를 넘겨주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알아서 잘 쓰면 내가 간섭 안 한다. 탕진하면 집안에 쌀 떨어지는 거야. 월말에 아이들을 불러 30만 원 사용 내역을 발표하게 했습니다. 준호는 꼬깃꼬깃한 메모지에 커피, 배달 음식, 블루투스 이어폰이라고 써놓고 읽다가 멈칫했습니다. 이어폰 사는데 15만 원 쓰는 건 안 아깝고 엄마한테 수도세 내는 건 아깝니? 준호는 대꾸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못 배우는 게 아니라 아무도 진지하게 가르쳐 주지 않았을 뿐이라는 걸요. 부엌에 앉아 다음번 계란 심부름은 누가 갈지, 누가 설거지를 안 했는지 티격태격하는 아이들을 보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죠. 누구 한 명의 희생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각자가 제 몫을 하고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말입니다. 실연의 달은 벌 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독립적인 인간으로 살게 하려는 거였죠. 늙은 부모 등골 빼먹는 거대 아기가 아니라 제 발로 서는 성인으로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롤모델이 될 생각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그저 집구석의 지긋지긋한 얼굴들을 피해 숨 쉴 구멍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친구 월자. 웨즈가 저를 데려간 곳은 주민센터였습니다. 월자는 저보다 1살 어린 간호조무사 후배인데 은퇴하고는 문화센터 죽순이가 된 친구죠. 제가 요즘 겪는 일을 듣더니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그거 대박이다. 우리 수업 와서 한번 썰 좀 풀어봐.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교수는커녕 강사 자격증도 없는데 무슨 강의냐고요. 월자는 끈질겼습니다. 이론 강의 말고 언니가 한 짓 있잖아. 그게 진짜 힘이 있다니까. 우리 노인네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아? 돈 없는 게 아니야. 자식한테 노너라고 말 못하는 거야.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지난달 부엌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기름때를 닦던 준호의 등이 떠올랐습니다. 폼은 안 나지만 묵묵히 제 몫을 하던 그 모습이요. 그래서 수락했습니다. 첫 강의는 조촐했습니다. 주민센터 동아리방 원탁에 열댓 명이 모여 앉았죠. 시장에서 장사하던 박 여사, 수선집 하던 황씨 아줌마, 그리고 저처럼 다 늙어서 자식들 뒤치다꺼리 하느라 허리 깬 노인들이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덤덤하게 풀었습니다. 과장도 감정도 섞지 않았습니다. 그저 숫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더 나은 노후를 보낼 수 있었던 기회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스스로 포기했었는지. 이야기가 끝나자 박수는 없었습니다. 다들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습니다. 박 여사가 갑자기 품에서 꼬깃꼬깃한 차용증 하나를 꺼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이거 아들한테 갚으라는 말도 못하고 10년을 품고만 있었어. 제가 다가가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이 갚게 하려는 게 아니라 형님 자신이 기억해야 해요. 형님도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 강의 후 인생 후반전이라는 팟캐스트를 운영하는 젊은 PD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실버 세대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고요. 망설였지만 75에도 쓸모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었죠. 녹음날, 저는 오래전 병원에서 입던 감색 카디건을 걸치고 갔습니다. 화장은 안 했지만 정신은 맑았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김 선생님, 겉거루족이나 빨대족이라는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들 탓 안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넘어질까봐 너무 일찍 손을 내밀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 기어가는 법을 잊어버린 거죠. 그럼 어떻게 바꾸셨나요? 내민 손을 거두는 것부터 시작했죠. 한 번 넘어져 보고, 깨져 보고, 아파 보게 뒀습니다. 그리고 말해줬죠. 엄마는 이제 수습 안 해준다. 대신 옆에서 보고 있을 테니 내 힘으로 일어나라고요. 방송이 나가고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듣다가 울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한 우리 아내가 생각나서요. 라는 할아버지, 우리 엄마도 이거 들으셔야 하는데 나만 이런 고민하는 게 아니었네요. 라는 청년. 세상 많은 가정이 누군가 먼저 용기 내어 말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손자 지호가 서재에서 엑셀을 켜놓고 뭔가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편의점 알바를 시작하더니 가계부를 쓴답니다. 할머니, 방송 들었어요. 선생님 같던데요. 저는 웃었습니다. 사실만 말했을 뿐이다. 지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만약 저도 아빠처럼 나중에 갈 곳 없어지면 어떡해요? 저는 아이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럼 나도 네가 일어설 때까지 곁에 있어 줄게. 하지만 대신 서 주지는 않을 거다. 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저만 변한 게 아니라 우리 집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요. 뼈까지 발라먹히던 엄마에서 노년의 가치를 다시 세우는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늙음은 퇴장이 아닙니다. 때로는 새로운 무대에 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저는 인연 끊기 같은 건 안 믿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진짜로 꺼져라고 말해본 적 없습니다. 배신한 친척에게도 뻔뻔한 이웃에게도 잊을만 하면 돈 빌리러 오는 자식들에게도요. 하지만 무조건적인 헌신도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규칙을 믿습니다. 남에게도 저 자신에게도요. 팟캐스트 방송 후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정신탁 홍보 캠페인에 참여해 달라고요. 거절했습니다. 저는 유명인사도 아니고 실버 멘토 같은 거창한 타이틀도 싫습니다. 다만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전직은행 지점장이었던 친구에게 제 집 문서,
통장, 보험 증권을 몽땅 들고 갔습니다. 친구는 한참을 보더니 딱 한마디 했습니다. 자산이 적은 건 아닌데 지금처럼 자식들이 달라는 대로 주다간 5년 안에 내 노후 자금 바닥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걸 전부 재설정하고 싶어. 애들이 가져가게 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아예 묶어두고 싶지도 않아. 그래서 저는 가족 공유 신탁을 만들었습니다. 집을 단독 처분할 수 없게 묶어두고 자녀들을 공동 수익자 겸 사용자로 등록하되 매매나 담보는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수리비, 세금, 공과금 등 모든 유지 비용은 공동 부담. 참여하지 않으면 사용 권리가 자동 소멸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차가운 계약서 같지만 제게는 가장 따뜻한 약속이었습니다. 아이들 셋을 다시 불러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이번엔 아이들 표정이 복잡해 보였지만 거부감은 없어 보였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가족 공유 신탁이다. 오늘부터 이 집은 내 것도 너희 것도 아니다. 우리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일 뿐이야. 민석이가 서류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못 판다는 거네요. 그럼 우리가 얻는 건 뭐예요? 준호다운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공간을 얻고 시간을 얻고 날 돌볼 기회를 얻는 거지. 그리고 너희끼리 협력하면 나중에 이 온전한 집 하나는 남길 수 있다. 협력 안 하면요. 제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이 집은 영원히 신탁에 묶여서 너희는 10원 한 푼 못 건진다. 다들 입을 다물었습니다. 너희는 내 모성애를 당연하게 여겼지만 오늘부터 이 집은 너희가 손 벌리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결정을 내리는 곳이다. 저는 규칙을 하나하나 읊어주었습니다. 거주자는 관리비 납부, 남는 방은 쉐어하우스로 임대해 수익금 적립, 매년 1회 가족 재정회의 참석 의무, 김영자 사후 100% 주도권 유지, 2회 재기 불가, 간병 참여 시 우선 사용권 부여, 사랑으로 너희를 통제하지 않겠다. 너희도 효도를 핑계로 이득 챙길 생각 마라.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함께 사는 집이지 내 죽음만 기다리는 유산 상속 전쟁터가 아니다. 구석에 있던 지호가 손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저 나중에 회의록 쓰고 장부 정리하는 거 도와드려도 돼요? 학교에서 회계기초 배웠거든요. 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집 한 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공생하는 능력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새 아이는 결국 서명했습니다. 복잡한 표정이었지만 싫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엄마가 진짜로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렸다는 걸 느낀 거겠죠. 그날 밤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 선풍기가 돌아가는 걸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단단한 것을 세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연이는 비 오는 날 저녁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마침 지호랑 먹으려고 끓여둔 호박죽이 있었죠. 회색 트렌치 코트를 입은 서연이의 머리카락은 젖어 있었고 화장은 번져 있었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 어릴 적 넘어져서 울기 직전에 그 목소리였습니다. 수건을 건네주고 따뜻한 유자차를 내주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서연이는 찻잔만 만지작거리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저는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나 진짜 몰랐어. 내가 엄마 등골 빼먹는다고 생각 안 했어. 그냥 엄마니까 엄마는 당연히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어. 저는 부정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엄마 방송 듣고 신탁 서류 보면서 알았어. 나 사실 효도한다는 핑계로 도망치고 있었던 거야. 엄마 최고라고 하면서 내 문제 해결할 힘이 없어서 숨었던 거야.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실까봐 무서웠어. 엄마가 없어서가 아니라 엄마가 남긴 것들을 우리 셋이서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몰라서.
엉망진창이 될까봐 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예전에 뭘 무서워했는지 아니? 서연이가 젖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너희가 재산 싸움하는 게 아니라 서로 남남처럼 안 보고 살까봐, 그리고 내가 남긴 모든 걸 너희가 당연한 권리라고 착각할까 봐 그게 무서웠다. 서연이가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그래서 너희 스스로 걷게 하려는 거야. 돈은 안 줘도 되고 집은 안 나눠줘도 돼. 하지만 사람 사이에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제 손을 뻗어 서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해줘서 고맙다. 사과해서가 아니라 네가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서연이가 코맹맹이 소리로 웃었습니다. 엄마, 나 난생 처음으로 엄마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참았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시장 가서 채소 좀 사와라. 예산 2만 원 줄 테니까 어디 한번 실력 발휘해봐. 서연이가 어릴 때 자전거 처음 배웠을 때처럼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거창한 효도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아이들이 제 등 뒤에 숨지 않고 제 옆에 나란히 서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늦은 사과가 더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진짜로 자신을 마주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니까요. 75살에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증명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시대에 뒤처지지 않았다는 것을요. 이번에도 월자가 바람을 넣었습니다. 방송도 탔는데 왜 문화센터 강의 안 해? 건거루족 퇴치법 강의 딱이잖아. 미친 소리라고 웃어넘겼지만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꽤 괜찮은 아이디어 같았습니다. 3주 후 저는 문화센터 작은 강의실에 섰습니다. 수강생 명단 15명.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떨림을 처음 느꼈습니다. 강의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자녀의 탱거루 본능. 어떻게 끊을까? 첫 마디부터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자식 욕하는 법 가르치러 온 거 아닙니다. 감정 상하지 않게 제 목 챙기는 법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강의실에 웃음이 터졌지만 다들 눈빛은 씁쓸해 보였습니다. 10년 전 돈 빌려주고 아직도 괜찮아라고 말하는 분들이니까요. 화이트보드에 새 문장을 적었습니다. 안 갚을 거 안다고 말해라. 믿는 척 그만해라. 자식을 못 믿는 게 아니라 당신 판단을 믿어라. 그냥 주는 건 끝내라. 조건은 참여다. 노력 없으면 원조도 없다. 문서로 남겨라. 집은 싸움 방지용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누가 부양하고 누가 참여할지 정해진 뒤에 상속 논해라. 천천히 힘주어 말했습니다. 눈물을 훔치는 분도 계셨고 휴대폰으로 녹음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녹음하세요. 자식들이 돈 빌려달라고 할 때마다 틀어주세요.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러다 애들이 진짜 안 오면 어떡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진심 한번 말했다고 떠날 자식이면 잃는 게 아니라 드디어 실체를 본 겁니다. 강의 끝에 덧붙였습니다. 자식이 무릎 꿇고 감사하길 바라지 마세요. 그저 우리가 서서 나 늙었지만 존엄하게 산다고 말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은퇴는 퇴장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설 의지만 있다면 누구도 당신의 노년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젊은 시절 버스비 아끼려고 걷던 길 김치에 찬밥 먹으며 버티던 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도 버텼으니 지금도 버틸 수 있습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았습니다. 죽순이 땅을 뚫고 나오기까지 캄캄한 흙 속에서 계절을 견디듯 말이죠. 하지만 분명 싹은 트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민석이었습니다. 어느 날 운전하며 묻더군요. 어머니, 50살에 직업 바꾸는 거 가능할까요? 지금 직장 별로니? 안정적이긴 한데 재미없어요. 뭐 하고 싶은데? 심리 상담 쪽 공부를 좀 해보고 싶어요. 어머니가 예전에 그러셨잖아요. 애들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고. 제가 방송에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예전엔 듬직한 가장이 되고 싶었는데 정작 제일 많이 손 벌리는 게 저더라고요.
저는 아들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민석이는 정말 야간 대학원에 등록했고 주말엔 지역 상담센터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우울증 겪는 아저씨 이야기를 들어주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비로소 제 아들이 자기만의 무게를 가지게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서연이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육아와 살림 경험을 살려 싱글맘 생활 정리술이라는 강의를 열었는데 대박이 났습니다. 생활 컨설턴트 김서연이라는 명함을 보여주며 얼굴을 붉히더군요. 엄마, 별거 아니야. 가습기 줄이는 법, 반찬 안 남기게 요리하는 법 알려주는 거야. 네가 치열하게 살았으니 전문가 맞다. 서연이는 이제 저축을 시작했고 자기 이름으로 된 작은 상해 보험도 들었습니다. 냉장고에는 나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메모를 붙여놨더군요. 준호는 사실 제일 걱정했는데 녀석이 재테크 강의를 듣고 오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중년 리부트 동호회 하나 만들려고요. 30 넘어서도 제자리 걸음인 사람들 모임이요. 가르쳐서 뭐 하게. 실패해도 괜찮다고 쪽팔려도 다시 시작하는 법 공유하려고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준호는 다시 시작해도 괜찮아라는 SNS 페이지를 운영하며 가족 신탁 생활에서 배운 점들을 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글 솜씨는 투박했지만 솔직해서인지 반응이 좋았습니다. 저녁 노을을 보며 차 한 잔을 마십니다. 식탁 위에는 새 아이의 계획서와 노트가 놓여 있습니다. 이게 제가 원하던 것입니다. 저에게 보답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없어도 스스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제 아이들에게 별일 없니? 라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영자야, 오늘 하루 어땠니? 사랑의 방향을 조금 바꿨을 뿐입니다. 밖으로만 쏟아붓던 사랑을 제 마음속에 조금 남겨두기로 한 거죠. 초인종이 울립니다. 월자입니다. 직접 만든 쑥떡을 들고 왔네요. 강의 때 간식으로서. 이번에 수강생 20명 넘었대. 늙은이가 하는 잔소리를 누가 듣는다고. 잔소리가 아니라 노년을 싸구려로 만들지 않는 법을 가르치는 거잖아. 월자가 가구 쑥떡을 냉장고에 넣은 뒤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마침 제 팟캐스트 방송 재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엔딩 멘트가 흐릅니다. 저는 김영자입니다. 75. 올해 저는 퇴장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말이 맹세처럼 혹은 작별 인사처럼 들립니다. 햇살이 바닥 타일 위에 네모나게 내려앉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높이 날지는 못해도 단단하게 걷고 있습니다. 이제 엄마, 뭐 해줄 수 있어? 라고 묻지 않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를 묻습니다. 평생 희생하며 살았지만 마지막 이 구간만큼은 저를 위한 선택으로 채우고 싶습니다. 조용하고 깨끗하게 제 인생의 후반전을 완주하고 싶습니다. 누구에게 짐되지 않고 누구에게 뜯어먹히지 않고 고생하셨어요 라는 말 한마디로 퉁치지 않는 삶. 이것이 제가 선택한 미래 완료형입니다. 일기장을 덮으며 혼잣말을 합니다. 영자 씨, 오늘 아주 잘 살았어. 김영자 씨의 선택 어떻게 보셨나요? 자식과 연을 끊지도 무조건 퍼주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존엄을 지키고 아이들을 일으켜 세운 지혜. 누군가는 너무 계산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의 품격이라고 할 것입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영자 씨처럼 하실 수 있을까요? 가족, 돈, 자존감, 그리고 사랑. 이 네 가지의 균형을 찾는 여정에 대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혹은 자녀의 입장에서 뜨끔하셨나요?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캄캄한 터널을 빠져나올 빛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